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세 번째 페이지. OTT 서비스에만 쪼개기 편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컨텐츠가 너무 많아서 쪼개기 편성을 할 수밖에 없다는 슬픈 남자 박광일 선생님과 팔도유람 떠나봅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건 쪼개기가 아니라 늘리기죠. 늘리기 편성. 쪼개서 늘리는 거죠. 예, 이게 OTT로 가면 약간 상술이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그렇지만 저희는 콘텐츠가 많아서 조금 더 그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상술 아니고. 네, 그쪽하고는 차원이 다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돌려 돌림판 던져서 오늘 강원도로 떠나볼 차례가 됐는데 네. 강원도는 심지어 남북도로 나뉜 도도 아닌데 2회 편성을 요구하셨다고. 그렇죠.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오늘 어허. 강원도는 사실은 강원도는 휴전선을 기점으로 남북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 북한에도 강원도가 분단도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남쪽에 있는 강원도도 제가 보기에는 네. 한 번에 다루기에는 아하. 너무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내용도 많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부득이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하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정작 제 고장 충청만 한편으로 뭉뚱그려서 한 느낌이 들어서. 저 그때 반대를 했었어요. 반대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제대로 꼬리 받아들여지지 자르기. 않았던 예.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자, 강원도 쪼개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본격 유람 떠나기 앞서서 유튜브 구독자 1234KKK님께서 지난 전라남도 편 나주 이야기를 들으시고 댓글로 이런 제보를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나주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했는데요. 고려 이대왕 희종 어가 행렬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오다련의 딸이 우물에서 버들잎을 따서 왕건에게 물 한 바가지 줘서 왕비를 맞았다는 전설도 생각나네요. 라고. 그 나뭇잎 띄워준 분이 나주 분인가요? 혜종의 어머니 그렇구나. 장왕호 씨, 네. 역시 지난주 말씀하신 대로 나주 씨. 고려랑 엄청 연관이 깊네요. 그렇죠. 고려랑 네. 굉장히 깊어서 이제 뭐 나주, 금성 뭐 이렇게 지혜로운 연결이 될 분이 수가 있습니다. 나주에 계셨던 분이군요. 그렇습니다. 구독자 지안님께서는 저는 나주시청 직원인데요. 초청하고 싶습니다라고 섭외를 하셨네요. 네, 제가 10월 28일 날 나주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10월이죠. 겸사겸사. 네, 남파고택에서 예. 저녁에 뭔가 이제 그 역사 토크쇼가 있기 때문에 간 김에. 네, 그때 오셔서 같이 네. 얘기해 주시면은 또 같이 오케이. 즐거움을 두 탕 뛰고 맞이하겠습니다. 오실 수 있다. 구독자 디스카운트 가능한가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거 빨리 신청하면은 네. 충분히 가능한. 가능하다. 200명까지 모신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광일의 지명 팔도유람 이제 강원도로 떠나보겠습니다. 지난 6월에 저희가 팔도유람 코너를 처음 시작했을 때도 언급을 했었지만 강원도가 약 500년 만에 공식 이름을 강원특별자치도로 바꾸었는데요. 선생님, 강원도라는 이름이 등장한 거는 언제부터인가요? 강원도 이전에는 사실은 뭐 명주, 교주, 강릉 뭐 이런 그러니까 여러 지명으로 부르다가 조선 건국하고 나서 이제 팔도 그러니까 체계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강릉하고 원주의 앞글자를 따서 강원도란 이름이 들어왔는데 1395년이니까 조선 건국하고 얼마 안 그렇죠. 500년 조금 넘은 지명이 계속 이어져 왔다. 물론 중간에 변형이 있긴 했지만 네. 그건 내부의 변형이니까 네. 강원도의 등장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라디오 오프닝에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유튜브로만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강원도라는 지명이 정말 내부적으로 어떤 일들 때문에 많이 바뀌었었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상황을 보면은 예를 들어 그 도시에서 좋은 일이 있거나 또 그 도시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 도시를 높이고 그다음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 도시를 낮추는 경향이 강등. 있는데 네. 강원도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하늘에 뚝 떨어진 이름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두 개의 도시 앞글자를 딴 거잖아요. 네, 강릉, 원주를 딴 거죠. 네. 근데 강릉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야, 강원도 우리 계속 쓸 수 없잖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강자를 빼고 그럼 요즘에 떠오르는 도시가 뭐가 있지? 그러면 그러면 춘원도, 원춘도 그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예. 바꾸기도 하고 아니 우리 그 목조 임금의 외가가 양양인데 양양을 높여야 되지 않겠어? 그럼 양양을 넣어야죠. 그러면 원양도 원양도 예. 이런 강릉이 빠지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네 개 고을이 번갈아 가면서 그 이름을 이제 만들어 조합을 하게 되는데 강릉, 원주 그다음에 이제 춘천 그다음에 양양. 이게 이제 이 지역의 큰 도시였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충청도랑 비슷하죠. 공주, 홍주, 그다음에 충주, 그치. 청주가 네. 네 도시가 서로 이름을 바꿨던 것과 예. 아주 비슷하죠. 맞네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조합 중에서 강원도라는 조합이 살아남아서 네.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제 충청도를 기호지방, 뭐 전라도를 호남지방이라고 부르듯이 강원도를 관동지방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관동은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 네, 관동은 이제 관이라고 하는 게 고갯길이에요. 고갯길.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조령관,
뭐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부르는 고갯길인데 이 관이라고 하는 게 당시 한반도 동북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정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그 이정표 안에 보통 철령, 그래서 철령관, 그래서 철령 이북의 땅을 우리가 빼앗겼다. 상성총관부. 그 다음에 저기 시조회나 가사에 보면은 철령관 넘어가는 길에 눈물이 절절 저 광해군 정신 못 차리네 막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그 철령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철령관의 동쪽이 되면은 관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철령관의 북쪽이다 그러면 관북인데 그럼 대체로 함경도 일대가 되고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철령관의 서쪽이 되면은 관서가 되는데 대체로 평안도를 가리키게 돼서 그래서 강원도 일대를 이제 이 철령관의 동쪽이다. 관동이다. 그러니까 엄청 큰 스케일에서의 기준점이네요. 강원도 안에서의 기준점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평안.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일본에서도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관동, 관서, 간토, 간사이 하면은 이것도 그런 개념으로 거의 이제 그 혼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쪼개는 것처럼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도에서 보면 철령관 남쪽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요. 관남이 맞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면 이제 싸워야죠. 관동이 맞냐, 관남이 싸워야. 이 강원도 분들이 싸우셔야죠. 알겠습니다. 근데 쓰는 거 계속 쓰자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아나운서로서 입에 붙는 건 관동이 붙어요. 그렇죠. 그게 전부 다 정철 덕분이죠. 정철 선생. 관동팔경. 그렇죠. 정철 선생. 관동별곡. 그렇습니다. 이따가 정철 선생 얘기도 잠깐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강원도는 북한에서도 강원도 지명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워낙에 뭐 고지전이 끝까지 벌어지던 치열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8선이 그어졌을 때 상당수의 도시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강원도 쪽에 상당수의 도시가 북쪽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양양, 철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고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분들에게는 거의 의미가 없지만 저 어렸을 때 이렇게 7번 국도 타고 쭉 올라가다 보면은 38선 휴게소가 있었어요. 38선 휴게소 지금은 없나요? 지금도 있긴 한데 별로 관심을 갖지 않죠. 그러니까 그게 양양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옛 어른들은 그 앞에 서서 여기가 한국전쟁 이전에는 북한 땅이었다. 여기가 수복한 땅이야. 라고 해서 양양 이북 지역을 보통 이제 양구도 포함되지만 수복 지역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들이 이런 어떤 변화와 관련이 있고요. 그렇지만 전체를 수복하지 못했고 그 위에도 휴전선 위에도 또 강원도가 굉장히 넓죠. 크게 남아 있습니다. 거의 3분의 1 이상이 남아 있어서 실제로 이제 북한 지역에도 강원도가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좋겠죠. 근데 강릉도 원주도 지금 우리 쪽에 다 있는데 이 명칭을 그대로 쓰는 것도 신기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도에 원래는 있던 군인데 아예 없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도로 넘어가는 곳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울진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에 있다가 넘어오기도 했고요. 강원도 울진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하춘성 이런 곳들은 이제 다시 사라지기도 했는데 통폐합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요. 그 지역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뭔가 좀 더디다. 그러면은 그 독자적인 지명을 그 옆에 지역으로 붙여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일기예보에서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영동, 영서는 뭐 어떤 의미를 가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어려워요. 왜 같은 지명을 또 이제 영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싸워요. 영동이 맞다, 관동이 맞다. 이렇게 싸우는데 이게 싸울 일이 아닌 게 관동 안에 다시 영동, 영서가 있는 거죠. 관동 안에 영동, 영서가 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관동도 영동 지역을 조금 더 가리키는 지칭하는 낱말일 가능성이 많긴 한데요. 어쨌든 영동, 영서는 다시 이제 여기서 영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철령관의 관이었잖아요. 그럼 영이 뭐냐? 한계령? 미시령?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제일 유명한 게 대관령? 그렇죠. 진짜 대관령. 그래서 대관령을 기준으로 대관령의 동쪽은 영동, 그다음에 대관령의 서쪽은 영서. 이렇게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영동은 바닷가가 되니까 굉장히 기후가 온난하고요. 영서 지역은 말 그대로 산입니다. 그러니까 양평 넘어서부터 이제 강원도가 시작이 되거든요. 횡성이 시작이 되는데 여긴 딱 들어가는 순간 고속도로 주변 풍경이 확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굉장히 거친 그런 동네여갖고 같은 강원도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강릉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삼척이나 이런 분들은 되게 뭔가 좀 온난한 기후에 사시는 분이고요. 캘리포니아 느낌이구나.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이제 서로 혼수를 해요. 이제 예를 들어서 혼수. 강릉 분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춘천 분하고 혼인을 한다. 그럼 양쪽에서 양가에서 혼수를 하잖아요. 그럼 강릉 분들은 그럼 우리가 좋은 걸 해줘야지. 그래서 삼배 모시까지는 없으니까 이런 어떤 좀 시원한 옷을 혼수에 넣어요.
그럼 이제 춘천 분들은 네. 야 춥지. 그러면서 가도시라고 하는 가죽 옷을 혼수에 넣어서 서로 상대방에게 선물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강원도 분들이 받아서 강릉 분이 받아서 네. 가죽 옷이잖아요. 이게 뭐야? 땀띠나라는 거야? 그렇죠. 뭐야? 근데 저기 그 삼배 옷을 받은 네. 이제 춘천 분들은 이건 뭐지? 뭐예요, 지금? 여름에도 못 입겠는. 배려가 부족하구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동네인데도 워낙 기후차가 크고 성격차도 커서 예. 실제로 두 지역 성향도 약간 조금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얘기를 하기를 아예 사람이 좀 달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강원도 개괄 느낌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강원도를 영동과 영서로 나눠서 오늘은 강원 영동 유람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철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수험생들의 지탄의 대상으로 꼽히는 인물인데요. 관동별곡, 사미인곡, 송미인곡 시리즈로 수험생들이 힘들게 했던 정철. 이제 이 중에서도 이제 관동별곡이 정철이 강원도 관찰사에 임명된 후에 관동팔경을 유람하면서 쓴 작품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영동 지방을 따라가면 이 관동팔경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그렇죠. 지금 이제 경북에 속해 있는 울진의 망향정, 월성정이 있긴 하지만 이제 그 위에 쪽은 6개는 전부 다 이제 육경 포함해서 모두 관동 8경에 들어가는데요. 네. 죽서루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제 바닷가 또는 바다를 볼 수 있는 곳 이런 곳들에 이제 자리를 잡아서 풍광이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구경하는 것도 좋겠지만 여기에 예쁜 풍광이 있는 곳에다가 정자 또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두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관동팔경이 되고요. 이 관동팔경이 쭉 올라가다 보면 사실은 이제 다른 데도 팔경이 많아요. 단양팔경도 있고 대전에도 있어요. 그렇죠. 대전팔경. 그것도 각 학교마다 팔경도 있고. 네. 그런데 이 팔경이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 이 팔경은 네. 목적지가 있는 팔경이에요. 목적지가 있다는 게 뭐죠? 어디 목적지가 어디죠? 그러니까 남쪽에서부터 쭉 망향정, 월성정부터 쭉 올라와서 네. 그다음에 그 강릉 지나고 낙산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삼일포 지나면은 네. 어디로 가는 거야? 금강산. 아, 금강산.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조선 중후기에 예. 금강산 여행 붐이 있는데 아, 그래요? 그 금강산을 안 가면 선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그 겸재정선도 그다음에 단원 김홍도도 금강산 그림을 그렸고요. 네. 어지간한 화원들, 어지간한 시인 문객이 금강산 안 가본다? 얘기를 하지 마. 금강산도 안 가보고 뭘 천하의 산수를 논하고 그다음에 네. 산수 속에 그 자연의 어떤 도가 있는데 도를 모르는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가는 길에 딱 스테이션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8개. 네, 그 스테이션. 그래서 지금 이제 도착한 곳은 네, 경포대 스테이션. 네, 다음에 도착할 곳은 낙산 스테이션, 네. 그다음에 청간 스테이션 이런 식으로 최고의 유람 코스네,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너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동해바다. 아, 기가 막히죠. 딱 보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리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관동별곡까지 했으니 이제 거기에 문학과 역사가 계속 쌓이니까 네.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레퍼런스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또 뒤에 사람들이 그렇지. 계속 추가를 하니까 네. 이 관동팔경을 중심으로 한 것들이 그림, 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있게 되고 그 유명세가 결국 이제 금강산을 지향하는. 야, 그렇군요. 강원도의 명산 금강산을 향하는 관동 팔경이었고요. 심지어 이 금강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중국인들의 버킷리스트 느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왕조실록 태종 4년 9월 기록에 보면 태종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중국의 사신이 오면 꼭 금강산을 보고 싶어 하는데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중국인에게는 고려에 태어나 친히 금강산을 보는 것이 소원이라는 말이 있다던데 이것이 사실인가? 라고 신하에게 물었다고 하네요. 그럴걸요?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알 수 없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 당시 조선의 자부심이 몇 개가 있었는데요. 백두산하고 금강산이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백두산은 사실은 세종연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영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태종연간에 백두산 얘기를 못 꺼냈던 이유는 사군육진이 개척이 안 됐으니까 우리가 유명한 건 아는데 우리 땅이 아니에요. 네. 근데 금강산은 대대로 우리 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일본 사신들이 넘어오는데 일본 사신들이 맨날 후지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후지산이 있다. 네네. 후지산을 안 보고 세상을 논하지 마라. 그러니까 조선 사신들이 좀 자존심 상하잖아요. 너 백두산 봤어? 라고 항상 덧붙이는 게 금강산. 금강산 같은 산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금강산 1만 2천 봉에 거기에 이제 그 금강산은 계절마다 이름이 있는 거 아시죠? 여기 뭐 개골산, 그 금강산. 금강산은 봄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어떤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신화가 된 거죠. 그런데 그 금강산이 막히잖아요. 네. 남쪽 사람들, 남한 사람들이 슬프시군요. 슬픕니다. 예. 찾았습니다. 금강산 같은 산을. 어디서요? 설악산.
아, 설악산. 실제로 풍광은 설악산이나 금강산이나 비등비등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가보셨나요, 금강산? 사진으로. 여기서 좀 약해지시네. 네. 설악산 명산이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 덕분에 이제 네. 또 설악산이 뜨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얘를 못 가니까 얘는 비슷하다고 하더라. 라고 하면서 설악산이 네. 확 올라오게 되고 실제로 이게 이제 2등의 서름이에요. 1등하고 2등 거의 차이 안 나는데 네. 사람들이 1등만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이미 설악산은 예전부터 아름다웠는데 그 금강산에 밀려났다. 아, 그러게. 이렇게 그래서 설악산을 가시면 네. 됩니다. 아, 설악산을 가면 금강산- 금강산의 풍류를 느낄 수 그렇습니다. 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영동지방 최대 도시이자 강원도의 강을 맡고 있는 강릉으로 가보겠습니다. 강릉. 전에 이제 선생님께서 강릉이 예전에 하슬라라는 굉장히 예쁜 이름으로 불렸다고. 그렇죠. 네. 그 고려 이전에 뭐 하슬라, 그다음에 이제 삼척은 실직 이렇게 불러서 그 나름대로 굉장히 이제 고유의 아름다운 이름들을 갖고 있었다가 네. 이제 고려년간 고려시대 들어오기 신라 말 고려에 들어오면서 이제 중국풍의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강릉, 양양이 다 중국풍의 이름이거든요. 양양. 예. 쇼트트랙 선수도 있었잖아요. 양양A. 그렇죠. 그리고 원래 양양이 중국에 있는 지명이기도 아, 하고요. 예,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이름이 붙었는데 네. 지금 이제 강릉 하면은 뭐 이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고을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난해 강원도와 강릉재단이 통신사 빅데이터 기반으로 조사한 결과 강원도 전체에서 강릉시에 방문한 관광객만 3,121만 명, 그래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뭐 경포대, 정동진 워낙에 가볼 곳이 많은 곳입니다. 이런 관광지에 얽힌 역사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얘기하면은 여기서 또 판 아, 빼야 3부작 가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예.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네. 그냥 강릉은 다 예뻐요. 강릉은 다 예쁘다. 네, 그래서 이제 경포대가 가장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경포대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관동팔경이 하나의 스테이션이기도 한데 네. 이 경포대 굉장히 매력적인 게 여기에 올라가면은 네. 이 누각에 올라가면은 경포호가 보이고요. 그다음에 경포 바다가 보입니다. 호수와 그러니까, 바다가. 그러니까 호수와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니까 여기를 가야 되는데 네. 문제 여기가 그냥 누각이거든요. 아, 예. 숙박 장소가 없어요. 아, 지금도요? 예전에. 예전에. 지금이야 이제 호텔 얘기 많이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선비들이 네. 숙박할 곳을 찾는데 그 옆에 굉장히 유명한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예. 뭐예요? 여기가 율곡 선생이 태어났대. 오죽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죽헌이 명소가 되기 시작해요. 오죽헌에서 숙박을 하셨다고요? 네, 선비들이? 왜냐하면 옛날 과객들이 네. 길두들면서 지나가는 과객이옵니다만 하룻밤 묵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묵어 가시죠 하면서 그렇죠. 사실은 제가 율곡 선생을 흠모하여 그러면서 이제 오죽헌이 유명해졌는데 예. 그 오죽헌 옆에 이제 네. 이내번이라는 분이 지은 네. 더 큰 집이 있어요. 선교장. 선교장. 배다리 건너에 큰 집이라는 의미가 진짜 있거든요. 크다. 예. 예. 그래서 저 선교장은 아예 이제 손님들이 머물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깥에 활례정뿐만 아니라 네. 바깥 사랑채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곳들이 이제 더불어서 이름을 타게 됐던 거죠. 저기서 뭐 행사 매년 하신다고 들었는데. 매년 해서 올 가을에도 이제 관동풍류라 그래가지고 네. 저기서 이제 제가 네. 갓은 쓰지 않지만 조금 다른 색다른 그 복장으로 그래요? 한밤중에 예. 네. 여러분들을 맞이를 할 텐데요. 삼척컷입니다. 신청하기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네, 말씀은 드리지만 아이유 콘서트급이구나. 네, 예. 몇 명 모시질 못하는 네. 밤에 돌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군침만 입맛만 다시고 그래도 가능하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열려 있긴 열려 있다. 네. 예, 저도 가보고 싶네요. 근데 말씀하신 오죽헌이 말이죠. 이미 신사임당이 태어나기 100년 전쯤에 진작에 건축됐던 곳이라고. 네, 오죽헌은 사실은 비밀이 많은 집이에요. 어떤 비밀? 왜냐하면 율곡 이이가 태어날 때 그 집 이름이 오죽헌이 아니었어요. 그럼요. 오죽헌의 사촌 동생이 있었는데 네. 이종 사촌이 있었는데 네. 그 이종 사촌의 호가 오죽헌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분배 자체가 사실 이제 율곡의 집이라 율곡이 태어나긴 했지만 네. 율곡의 외할머니 집이었거든요. 율곡의 네. 외할머니. 그래서 그 신사임당의 이 씨가, 어머니. 용인 이 씨가 예, 예. 이제 그 다른 손주한테 물려줬는데 네. 주변에 보니까 검은 나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 호를 네. 오죽헌으로 하고 이 집 이름을 오죽헌으로 하자. 그러니까 율곡 이이고 신사임당이 태어날 때는 네. 그냥 북평동 집이었지 오죽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군요. 까마귀 오자 써서. 그런데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된 이유는 뭐냐면 조선 전기까지는 예. 재산을 아들 딸에게 동일하게 물려줍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의외네. 예. 당연히 동일하게 물려주고 네. 조선 후기에 가서 아들 중심으로 물려주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위가 받았고 그러면 사위가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딸한테 주는 건데 네. 그런데 그 딸이 자신한테 물려줄 땐 자신의 아들, 딸에게 다시 물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헌의 주인장이 처음에는 최 씨에서 이 씨에서 신 씨에서 권 씨로 바뀌게 되는. 네. 그래서 1970년대 오죽헌을 성역화할 때 네. 그러니까 지금의 사적으로 꾸밀 때 네. 최종 그 소유자는 안동권 씨였어요. 권 씨. 아까 이종 사촌이 권 씨였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변화갔던 내력들을 볼 수 있어서 네. 비록 집은 조그맣지만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은 상속, 결혼, 재산 분배의 역사를 그러네. 모두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네. 곳이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특집으로 잡아봐서 살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 1, 2년 전쯤에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옆에 박물관도 하나 크게 있고. 그렇습니다. 예. 네. 다른 지역도 둘러보겠습니다. 속초로 가보죠. 속초. 속초도 뭐 바다 워낙에 예쁘고요. 닭강정, 아바이 순대, 코다리 냉면 정말 먹부림하기 좋은 고장인데. 근데 속초가 조선시대에는 오히려 양양 밑에 있던 작은 지역이었다고 그렇습니다. 들었어요. 속초 뭐 어디 있는 거 동명 거기 뭐 이따 들어봤는데 그 전설이 오더라 전설 뭐야 이런 동네였어요. 전설이 네, 있었나요? 울산바위와 관련된 전설. 울산바위랑? 네, 그래서 울산바위가 원래 이제 금강산에 예. 그 대장 도사님께서 네. 전국의 산들은 다 모여라 그러고 통문을 띄웁니다. 예. 그런데 전국의 산들이 다 모여서 1만 2천 봉을 이뤘어요. 그렇구나. 그 1만 2천 도사들이 모였는데 네. 울산에 있던 이분이 덩치가 너무 큰 거예요. 이 울산바위가 덩어리가 크잖아요. 예.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가만히 보니까 설악산 근처도 풍경이 좋아요. 네. 여기 멈추자. 이렇게 해서 멈춰서 이제 금성산까지 울산바위가 못 가고. 네, 그래서 이제 울산바위라는 별명을 갖게 된 거죠. 예.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울산의 사또가 네. 그래? 그러면서 양양에다가 세금 매기러 옵니다. 아. 이거 울산에 있다는 거 지금 저기 그땐 양양이잖아요. 네. 그렇군요. 여기가 있다는데 우리 세금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가장 가까운 절이 신흥사였거든요. 네네. 신흥사에서 매년 울산에 세금을 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네. 주지스님이 끙끙 앓죠. 아이고 저 먼 울산에서. 그랬더니 그 옆에 동자승이 제가 해결해 드릴까요? 동자승이. 예, 항상 이런 동자승이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렇죠. 총명한 친구. 예, 해결해 드릴까요? 예.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세리가 옵니다. 예. 그래 세금 받으러 이제 네. 관리가 오니까 네. 또 세금 받으러 왔어. 그랬더니 그러면 저거는 울산 거니까 가져가시지요. 다시 가져가라. 우리가 가져온 적이 없다. 그렇죠. 그 뭐 네. 도사인지 누군지가 가다가 멈췄을 놓고 갔다. 뿐이지. 예. 우리가 가져온 게 없다. 가져가시죠. 예. 울산의 세리가 한 방 먹었어요. 어버버버. 그렇지만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되잖아요. 예. 꼬마 동자승한테 예. 그러면 저거를 재로 묶어주라. 제로. 끈으로 묶는 것도 아니고 재로 묶어달라는 거예요. 제로 묶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 기다려라. 어. 그래갖고 거기 보면 청초 영랑호 같은 그 석호가 있잖아요. 네. 석호에 풀이 많거든요. 예. 그 풀을 다 동아줄로 묶어가지고 네. 울산바위를 쭉 두릅니다. 네. 그다음 마르기를 기다려요. 그런 다음에 불을 딱 붙이면 그게 심지처럼 네. 이렇게 쭉 재로 둘러싸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요구하는 이 재로 묶었다. 이 울산바위까지 묶었다. 네. 가져가라. 네. 기부업. 더 이상 뒷목 잡고 이제 가는 거죠. 더 이상 우리는 양양에서 울산바위에 대한 세금을 내지 못했다. 그래서 이게 풀로 울산바위를 묶었다. 예. 묶을 속에 풀초. 속초. 그래서 속초. 그래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역사 기록은 없고 이 지역에 전해지는 이야기인데 워낙 재밌다, 얘기가 재밌다. 울산바위하고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되게 재밌어요. 근데 속초에 사실은 설악산도 멋지지만 예. 딱 이렇게 지나가던 병풍처럼 울산바위가 딱 있잖아요. 그 느낌으로 옛날 사람들한테 이런 인상을 주어서 네. 그런 이름. 그러니까 그 아마 속초라는 거는 그 동네 풀이 많아서 그렇게 붙은 이름인데 누군가 그 이야기를 여기다 붙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렇지만 그냥 그럭저럭 재밌는 이야기. 그러네요, 진짜. 야. 그리고 이제 속초가 한국 전쟁이랑 관련이 깊은 지역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 전쟁 끝났을 때는 그때 전쟁 분위기는 휴전, 정전이었잖아요. 네. 다시 언제든지 개전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렇죠. 이제 공산치하에서 피란을 나왔던 분들이 이제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분들 생각은 뭐냐면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만약에 내 고향 강원도나 내 고향 함경도로 갈 수 있다면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디에 머무냐면 네. 가장 북쪽에. 가장 북쪽에. 네. 그 북쪽이 속초였습니다. 네네. 그런데 속초에 보니까 살만한 공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워낙 좁은 동네니까 네. 청초 영랑호 중변으로 많은 분들이 모여 살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 있는 분들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아바이가 이 아바이가 막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아바이라는 아바이. 말들이 많이 통용이 되는 네. 함경도 말들이 많이 통용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동네가 아바이 마을로 불렸는데 피란민들이 돌아가겠다는 의미로 만들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뭐 냉면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뭐
코다리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바이순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황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원산 원산 일대에서 만들어진 재료거나 음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음식이 자연스럽게 속초로 내려오니까 네. 속초에서는 북한 음식을 맛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순대뿐만 그렇죠. 아니라. 예. 그러니까 또 여기에 이제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몰리고. 되고 그러면서 이제 드라마 속에서 또 갯배 타고 막 넘어가는 네. 뭐 동화를 찍는다나 네. 이런 네. 그런 어떤 얘기들이 나왔던 곳이 이런 의미여서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피란민들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고을이 되는 또 거죠. 이 실향한 분들의 그 가슴 아픈 정서가 이렇게 또 그대로 관광 남아있습니다.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이 지역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북한은 못 가더라도 속초가 제2의 고향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초에 있다가 다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뭔가 고향 생각이 난다 그러면 속초로 오세요. 그래서 속초 가서 혹시 나이 지긋하신 어른들이 가족들하고 다니는 거 보면은 네. 아마 그럴 가능성도 그러네요. 있습니다. 예. 자, 끝으로 우리나라 최북단에 위치한 기초자치단체 고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재밌는 게 고성에 가면 대한민국 최북단에 위치한 역이 있다고 하네요. 제진역 있습니다. 동해 북부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만 넘어가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하고 연결이 되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로 연결될 수 있는 철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서쪽에 이제 도라산역이 있다면 네. 동쪽에는 제진역이 있는 거죠. 예. 지금은 막혀 있지만 언젠가는 뚫려서 저 기차를 타고 파리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강원도 고성에 김일성 별장이 있다? 김일성? 예. 화진포에. 화진포에? 그러니까 예. 1945년 광복 이후에 남북이 38선으로 일단은 나눠지잖아요. 네. 그럴 때 이 화진포는 북쪽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당시 이제 집권자였던 김일성이 별장을 세웠다라고 하지만 그냥 있는 건물을 이용을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 이제 지금은 우리가 김일성 별장이라고 부르는데 네. 근데 한국 전쟁 이후로는 6.25 전쟁 이후 여기가 남한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가 경치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기 있던 군대에서 대통령한테 얘기를 합니다. 네. 별장을 하나 지으시죠. 대통령한테. 그래서 이승만 별장이 아, 진짜. 또 하나가 들어서게 되고요. 아, 예. 같이 항상 다녔던 이기붕 전 부통령. 전 부통령의 예. 별장도 같이 들어서게 되면서 같은 공간 안에 당시 서로 어떻게 보면 남북의 지도자의 네. 흔적이 남아있게 되고요. 와. 한편으로 이 김일성 별장은 아까 짓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원래 있던 곳이다. 원래 이 집은 샤우드 홀이라는 분의 선교사인가요?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 샤우드 홀이 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씨를 또 이런. 만들었던 분이에요. 그래요? 예, 이분이 이제 독일 건축가에게 예. 별장을 하나 지어달라라고 네. 얘기를 해서 거기를 지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어떤 이름으로도 부르기 어려우니까 화진포의 성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럼 가면은 김일성 이야기도 볼 수 있고 샤우드홀 이야기도 볼 수 있어서 아기 예수까지 자연스럽게 가네요. 그래서 이제 예. 그 샤우드홀이 이제 크리스마스 실 만들 때 총독부랑 싸웁니다. 왜냐하면 실이 이제 결핵 막는 거니까 그렇죠. 예. 결핵을 막으려면 공격적인 디자인이 필요하잖아요. 네. 거북선을 딱 넣었어요. 총독부에서 삑 거북선 안 되지. 삑 안 되지. 그러니까요. 예, 안 되지. 그러니까 예.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뭘 할까 그러다 결국은 이제 방어적인 개념으로 숭례문. 그래서 숭례문. 우리나라 첫 번째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에. 실의 도안은 숭례문입니다. 또 그렇지만 이런 원 얘기. 도안은 거북선이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죠. 네. 참고로 그 김정일도 어린 시절에 김일성 따라서 그 별장을 찾은 적이 있다. 저 사진 속에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왼쪽에서 두 번째 보면은 김정일, 지금의 이제 김정은의 그렇죠. 김정은의 아버지가 되는 아버지죠. 네. 예, 그렇습니다. 박광일의 지명 팔도 유람 강원 영동편을 오늘 함께 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 강원 영서 지방에 사는 분들도 계신 곳의 어떤 역사, 지명의 유래 알고 계시면 저희한테 제보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박광일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